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는 고참봉의 서자인 고이철이를 동학도인 홍순서 일당과 참봉 어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광에 가두었는데요. 참봉의 서자인 고이철은 아버지와 맞대를 하여 연못을 파고 다리 놓는 윤력을 그만두기를 청합니다. 또한 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자기가 모의를 했음을 자백하지요. 분노한 고참봉은 홍순서, 이공빈 지역보를 잡아들이고 이바울을 불러서는 회령진에 있는 만호 장군을 만나서 이 동네 사람들의 디딜방아건을 고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야기는 또 어떻게 물꼬를 틀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제2권 칼노래. 이때껏 참봉한테 바친 충직은 허사였을까? 나도 지역보나 이공빈이나 홍순서 같이 동학도인이 될까? 기회가 닿기만 하면 만호나 참봉을 쳐 죽여야 한다고 이를 갈곤하는 우아미의 말이 옳은 것일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개벽 세상을 위해 털고 나서야 할까? 참고 또 참고 엎드려 참봉의 발바닥이나 핥고 있는 나나 구름예만 불쌍하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때껏 우리 가족들은 참봉 어른의 보호막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 어른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나나 우아미는 벌써 관아에 끌려가 장독으로 죽었을 터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어머니, 이삐, 아내 구름내, 달섬이, 순한예는 모두 남의 집 종들이 되었을 것이다. 참봉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이마동이 저질러 놓은 죄값으로 팽팽갈림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다려보는 것이다. 참봉도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네, 파렴치한 이네 했사치만 죽은 듯이 엎드려 고분고분하게 그의 손발 노릇을 해주면 언젠가는 빚을 탕감해주고 구름내를 내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돌발 석장으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그 고통스럽던 날의 일들을 옛 이야기처럼 하면서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구름예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곡간채 모퉁이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구름예는 울었다. 그녀는 기둥의 기대에 세워놓은 집둥치들과 멍석더미 사이로 이바우를 밀어넣었다. 이바우의 가슴 속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소리를 죽이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이바우는 구름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뜻밖에도 그는 냉정해졌다. 뜨거워지는 듯 싶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구름예에게서 다른 남자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구름예는 참봉하고 늘 잠자리를 함께 하곤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면 그에게 오려고 애를 쓰지 않곤 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나에게서 이미 멀어져 갔다. 이바오는 절망하는 스스로를 꾸짖고 달랬다. 조금만 참아봐.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다. 참봉 어른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얼마 동안만 더 기다려봐. 나는 그러리라고 믿는다. 구름예를 아는 이바우의 눈에 마당 한가운데 박혀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한 개가 보였다. 망치나 곡괭이나 정 같은 것에 맞아 끝이 모질어져 있었다. 내밀면 정을 맞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참어. 조금만 참어. 참어. 그는 거듭 참자는 말을 씹으렁거렸다. 구름니한테서 번져오는 다른 남자의 냄새를 그는 맡고 또 맡았다. 그는 혀를 깨물었다. 하고 뜨거운 분노를 토했다. 그 자식을 죽일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예요. 제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구름예의 격정이 가라앉았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늘 우암이 나룻머리 꼬시리한테 장가가는데 하고 말했다. 순간 구름예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참봉도 죽이고 동생 우암이도 죽이고 싶었다. 그는 우암이가 장가가는 날이라는 말을 또다시 짓거렸다. 그의 말에는 탄식이 어리어 있었다. 그날이 오늘이요? 구름내는 무너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참말로 사람도 아니요. 구름예는 맥을 풀었다. 절망하고 있었다. 살았다고 할 것이 없소. 그런데 우암이가 없어졌어, 간밤에. 그것이 뭔 소리요? 신행길 차리고 나설 사람이 어디 밖을 함부로 나갔더라요? 구름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이바우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우암이를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하던 참이었구먼. 혹시 이 집 종들한테 잡혀서 끌려오지 않았는지. 구름예는 고개를 저었다. 고참봉이 자기의 서자인 고이철과 종 악산이만 가두어 놓았다고 말했다. 주막집 딸 꼬시리. 장산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맥이 풀렸다. 우암이가 참봉집 광 속에 갇혀있지 않다니 다행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장가를 가야 할 사람이 어디에 갔단 말인가. 종들한테 맞아 죽기라도 했을까. 시방 바닷가 모래밭이나 산골짜기 같은 데 쓰러져 있는 것이나 아닐까. 그녀는 속으로 하늘님을 불렀다. 하늘님네, 용천하신 하늘님네, 우리 그 새끼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더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상객으로 따라가야 할 사람인 아들 이바우가
고참봉의 심부름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쁘게 길을 떠버린 것이었다. 아이고, 우암이 홀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산댁은 온몸에 맥을 풀어버리며 물었다. 어쩔 것이오? 하늘이 시키는 일이 모양이오. 신들매하고 괴나리 보찜을 지고 길을 뜨면서 이바우는 그의 어머니 장산댁을 향해 맥 풀린 소리로 말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회령진 군관청일 가는 길에 주막거리 사돈네 집에 들러서 사정 이야기를 할랍니다. 거짓말을 좀 하죠. 어째요? 신랑이 애매한 일로 억울하게 간밤에 관아에서 나온 수군들한테 끌려갔다고 할 참이요. 그쪽 사돈네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혼산날을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소? 장산댁은 거정문을 내리고 방 안에 들어누웠다. 이우암은 구림으로 별리미를 찾아간 모양이다. 아이고, 그 찢어 죽일 요괴 같은 별림이 그년이 기어이 우리 우암이의 신세를 망쳐놓을 모양이다. 달섬이는 근심스러운 눈길로 맥을 풀어버린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한예도 옆에 앉아 있었다. 이삐는 흰자의 많은 눈으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허공에는 어둠이 묻어 있었다. 어둠 속에 석가래들이 누워 있었다. 우아미는 차라리 잘 치워버린 것 같소. 수군들하고 역줄들하고가 벌떼들같이 몰려올 것이오. 내덕도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고 할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정신 빠진 것들이 마누를 죽이겠다고 디딜방아를 만들어서 밤이고 낮이고 찌어댄다고 그 지랄이더니. 아들 이바우가 뱉어내고 간 말들이 장산댁의 가슴을 옥죄어댔다. 소동은 나룻머리 주막집에서도 크게 벌어졌다. 꼬시리의 수양아버지 김닷줄은 이바우의 말을 듣자 넋이 나간 듯 멍청해졌다. 작달막한 키에 수염이 나지 않은 곱다란 얼굴의 김닷줄은 입을 크게 벌리고 숨부터 헐떡거렸다. 아니, 그것이 뭔 소리라요? 바다의 물빛이 검풀어졌다. 파도가 드높았다. 불고 있는 한윗바람은 열이었지만 줄기찬 썰물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나룻배가 회령진과 내덕도 사이에 떠 있었다. 사공은 힘껏 노를 젓고 있었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바우는 김닷줄을 등지고 멈추어 서 있는 듯한 나룻배를 보고만 있었다. 김닷줄의 얼굴을 마주 대할 심사가 아니었다. 한시라도 얼른 그의 앞을 벗어나고 싶었다. 한데 나룻배는 썰물 너울을 타느라고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마주 서 있는 김닷줄과 이바우의 사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한 꼬시리의 양어머니인 점단이가 달려왔다. 입심이 세고 거칠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키는 작달막하지만 몸집은 똥똥하고 암팡졌다. 허리에 치마를 둘렀을 뿐 그녀는 남정네처럼 아귀차고 당찼다. 동글납작한 얼굴을 쳐들고 김닷줄과 이바우의 사이로 끼어들었다.
아니, 우리는 사돈 어르신이 오늘 신행길에 상객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시방, 무슨 원행 차림이요? 뭔 급한 일인데 그렇게 엉뚱한 행차를 하고 계신다요? 상객으로는 누가 오실 것이오? 점단이의 핏기 어린 눈동자는 부지런히 이바우의 행색을 살폈다. 김닷줄이 점단이에게 신랑이 장가오지 못하는 내력을 이야기했다. 아이고매, 이것이 뭔 일이라요? 점단이는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기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대관절 뭔 일로 그런 관제를 당한 것이오? 그녀는 찌르레기처럼 짓거려댔다. 그녀의 입 가장자리에는 흰 거품이 물려 있었다. 아이고, 아니 뭔 일이 이렇게 된다요? 일을 어쩌면 좋소? 생각 같아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외치고 싶은 것이었다. 김닷줄이가 점단이의 팔 하나를 잡아 흔들었다. 조용히 해. 사돈 어른도 그 일로 이렇게 나섰다고 안 그런가? 순간적으로 점단이는 비틀했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비틀거렸다. 나룻머리 술집에서 달고 다른 점단이는 그런 일쯤으로 쓰러지고 어쩌고 할 여인네가 아니었다. 닥쳐온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이바우의 앞을 벗어났다. 김닷줄은 이바우를 그대로 둔 채 비틀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점단이의 뒤를 쫓아갔다. 그는 눈치 하나는 빨랐다. 점단이의 내색이 싹 달라진 것이었다. 부엌과 마당 안에는 아낙 4명이 혼례치를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가깝고 먼 곳에서 온 친척들이었다. 점단이는 그들을 피해 집 모퉁이로 갔다. 김닷줄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점단이는 김닷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냉정했다. 눈동자에 핏발이 섰다. 입에 개거품이 물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재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면 더욱 강팔아지고 냉정해지는 점단이었다. 그녀는 김닷줄이보다 대담하고 과감했다. 끊을 것은 끊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줄 아는 여인네였다. 산적이 몰려들든지 해적들이 밀려들든지 수군들이 느물거리든지 역졸들이 포악을 하든지 그녀는 그때 그 경우에 알맞게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얼레발 설레발을 치기도 하고 엉너리를 치기도 했다. 내놓을 것이 없는 건달을 만났을 때는 옷을 활딱 벗겨 내쫓기도 하는 그녀였다. 밥값 술값은 내지 않고 거드름만 피우는 허섭 쓰레기 같은 양반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옷고름을 쥐어뜯고 상투나 수염을 훔쳐잡고 나대기도 하는 그녀였다. 우암이 그 사람 장독으로 죽어버리기라도 하면은 우리 꼬실이는 어쩔 것이오? 평생을 생과부로 사는 것 아니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라오? 시방 얼른 결단을 잘 내려야 하요. 이때껏 진행해왔던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릴까요? 시방 그쪽하고는 아주 싹 끊어버리고
얼마 동안 놔두고 있다가 새 자리를 잡아서 시집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당신 시방 생각을 잘해야 하요. 안 그러면 후회를 몇 말 몇 섬으로 해도 부족하게 될 것이오. 김닷줄은 멍해졌다. 다급해지면 오히려 듬팍해지는 김닷줄이었다. 점단이는 김닷줄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 부부 사이에서는 그녀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면 곧 그대로 시행되곤 하는 것이었다. 점단이는 가장 손쉬운 길 하나를 텄다. 좌우간에 꼬실이 그 가신이한테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시집을 가는 것도 그년이고 생가부가 되는 것도 그년 아니요? 그들 부부는 신부 꼬실이를 밖으로 불러냈다. 점단이는 꼬실이에게 너 별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놀래지 말고 한사코 차분하게 깊이 또 깊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알겠냐? 하고 당부를 했다. 꼬실이는 싱글벙글 웃었다. 맵차고 사나운 데가 있으면서도 웃음이 해픈 꼬실이였다. 이우암한테 시집가는 것을 꼬실이는 어떤 무릉도원 같은 별천지나 극락세상 같은 곳으로 가기라도 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잠을 설치곤 했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신랑의 신상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는지 모른다 싶으면서도 꼬실이는 내색을 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물었다. 설사 신랑인 이우암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어차피 새 터 말에 이우암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 귀신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상대가 이우암이라면 실체 없는 귀신하고라도 평생을 살아갈 만하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아이고, 오늘 새벽에 신랑이 관나로 끌려갔다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장독으로 죽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나온다고 할지라도 사내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대로 기어이 고개 숙이고 시집을 보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 시방 너를 불렀다. 점단이는 우거지상을 한 채 짓거렸다. 꼬실이는 멀거니 바다 건너 회령진을 보고 있었다. 선창에는 병선 연화문척이 줄을 지어 떠 있었다. 판옥산 한 척이 순시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우암은 얼마 전에 저런 병선을 타고 다니는 수군들한테 곤장을 수없이 맞고도 끄덕없이 살아났다고 했다. 꼬실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 사람 염려할 거 없어요. 살아 돌아올 것이구만요. 설사 죽어서 송장만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홀령하고 살 거요. 꼬실이는 결연했다. 김닷줄과 점단이를 향해 빙긋 웃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언젠가 손님들한테 들었었는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만요. 저기 깊은 청산섬에 사는 신랑이 신행 나를 받아놓고는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바람에 배가 뒤집혀서 죽었다는구만요. 초량섬에서 홀레나를 받아놓은 신부는 그 홀레날에
그 신랑 혼령을 받아들여서 혼례식을 이루고 뭐 이튿날 신랑 집으로 가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았다는구만요. 꼬시리는 슬프게 웃으면서 몸을 돌렸다. 점단이가 꼬시리의 손을 잡아 젖히며 부르짖었다. 안 돼! 너를 생과부 만들어 놓고 이 애미는 억울하고 서럽고 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탱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온 이 애미의 한이 무엇인 줄 아냐? 제발 내 딸은 참말로 사내 같은 사내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다는다. 점단이는 목이 메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 코를 풀었다. 수양딸이지만 그들 부부는 친딸 못지않게 정을 주고 공들여서 키웠다. 혹시 술손님들이 함부로 하는 기색이면 그 술손님의 상투를 잡고 나대곤 했다. 그 속사정을 아는 손님들은 꼬시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 부부는 장차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꼬시리와 이우암한테 넘겨주고 장차 자기들이 늙어서 운신 불편해질 때 그들에게 의탁하려 하고 있었다. 눈물 번들거리는 점단의 얼굴을 보면서 김닷줄은 황당해졌다. 이 판국에 딸을 앞에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타박을 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었다. 일찍이 사내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스스로가 슬퍼진 김닷줄은 그들 모녀를 등지고 돌아섰다. 바다가 번쩍거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 싶었다. 점단이는 꼬시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집안에서는 친척들이 있어서 그런저런 말들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꼬시리의 마음을 기어이 돌려놓고 싶었다. 바다를 건너온 한이바람이 숲을 흔들어댔다. 파도 소리가 드높았다. 여기는 뭐하러 와요, 어머니? 점단에게 손목을 잡혀 이끌리면서 꼬시리는 내내 불만스러워했다. 꼬시리는 어머니 점단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엇라고 하건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고해졌다. 자기의 팔자가 그렇게 짜여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사 일이 나쁘게 풀려서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이우암의 품에 안겨 살 수가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이우암의 홀령 냄새 속에서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아휴, 너 마음 돌려라. 여기서 싹 끊어버리자. 한때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하자. 그들 모녀는 마른 띠풀 숲에서 마주 앉았다. 점단이는 꼬시리의 손목을 흔들어대면서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뭐 사성 받는 거 그것이 무엇이로냐. 귀신하고 어떻게 산다냐. 죽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내구실 못하게 된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 평생 등신하고 어떻게 산다냐. 못 산다. 못 살아. 애미 말 깊이 새겨 들어라. 차라리 여기서 끊자. 흠결이 좀 있더라도 몸 성하고 듬직한 사람한테로 가야 한다. 그런 사람 골라보자.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귀신도 안 되고 평생 굳은장 짊어지고 있는 등신도 안 된다. 꼬시리가 어이없어 하면서
어머니는 시방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오? 그 사람은 그리 쉽게 수졸들한테 잡혀가고 어쩌고 할 사람이 아니오. 두고 보시오. 하고 말했다. 군관청의 여우. 중선배 세 척이 회령진 선창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제주에서 온 짐배들이었다. 배 안에는 말들이 실려 있었다. 한양으로 끌려갈 군마들이었다. 회령진 사람들과 수졸들이 애워싸고 말 구경을 했다. 뱃바닥과 뱃전에는 말똥이 팔려 있었다. 말들이 파도에 시달리느라고 무른 똥을 내갈긴 것이었다. 말들의 몸에는 검누른 똥이 묻어 있었다. 마부들은 말들을 선창의 자갈밭으로 몰아냈다. 말을 묶어놓고 마른 목초를 주었다. 감목관이 마부들과 뱃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막집으로 갔다. 장교 하나와 졸개 둘이 그들을 따랐다. 이바우는 가끔씩 제주 말들과 함께 길을 가곤 했다. 그는 벽사역의 찰방이나 아전들한테 비단이나 자반을 짊어져다 주기 위한 행보를 자주 했다. 말들은 고읍면의 죽청이나 고마도나 잠둘이나 학성 안에서 임시로 기르다가 나주와 전주를 거쳐서 한양으로 끌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만호 장군한테 발고를 하고 나서 말들과 함께 길을 뜨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얼른 만호 장군한테 발고를 하고 나서 말들과 함께 길을 뜨리라고 마음먹었다. 말들과 함께 가면 산적을 만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감목관과 목자들이 그것들을 이끌고 가고 거기에 장교 하나와 군졸 둘까지가 함께 배행하기 때문이었다. 이바우가 객사로 가려고 군관청 앞을 바삐 지나는데 그를 익히 아는 수졸 허제비가 아니 이건 누구시오? 새터말 사는 이바우 아니라고. 그런데 뭔 행보가 그렇게 바쁘시다요 아침부터. 하고 아른 체를 했다. 허제비는 벙거지를 귀뚜름하게 쓰고 있었다. 그 밑에 맨 수건은 검누른 떼국에 절어 있었다. 그는 이바우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것도 그렇고 뒤에다가 집신 두 켤레를 매단 것도 그렇고 행전에다가 간발을 하고 신들매를 단단히 한 것도 그렇고 쉽게 가까운 곳을 다녀 들어갈 차림새가 아니었다. 이바우는 얼떨떨했다. 그는 객사 쪽으로 뒷걸음을 치면서 저기 우리 참봉 오로 심부름을 가느라고 하고 더듬거렸다. 그는 군관청에 들어갔다가는 졸개들한테 휩싸이게 된다고 생각했다. 부장이나 수교를 미리 만나 만호 장군한테 안내해 달라고 할 참이었다. 허제비가 손사래를 쳤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 군관청을 턱으로 가리켰다. 만호 장군을 만나뵈려면 먼저 우리 천장교 나으리를 만나서 허락을 맡아야 허요. 따라오시오. 이바우는 난감했다. 천장교란 천의 산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바우는 허제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서 있었다. 허제비는 군관청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허제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천의 산이 이바우를 반겼다.
천혜사는 문갑 앞에 앉아 있었다. 문갑 위에는 벼루와 먹과 붓과 장문첩이 놓여 있었다. 천혜사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그가 이 이바우를 그토록 반기는 것은 이때껏 많은 것을 얻어먹어온 까닭이다. 이바우는 만호한테 횟감 큰 것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걸음에 천혜산의 첩집에도 늘 참숭어 한두 마리씩을 들여주고 한 것이었다. 그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뒤탈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만호는 내덕도안의 도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염세나 군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법에 없는 갖가지 명목의 세를 받아들이는데 천혜산을 시키곤 했다. 그것은 도청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동임을 통해 받아들였다. 도선세, 치도세, 치산세, 치수세, 치해세, 병선순시세, 조어세, 무역세, 조선세가 그것이다. 만호의 신임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천혜산의 위세는 등등했다. 고참봉도 천혜산을 괄시하지 않았다. 웬일이여? 천혜산은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고 이바우에게 물었다. 그는 이미 이바우가 고참봉에 중대한 어떤 심부름을 왔으리라는 것을 다 짐작하고 있었다. 이바우가 자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만호한테 가려고 한 것까지도 눈치채고 있었다. 이바우는 망설였다. 어떻게 할까? 천혜산한테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디딜방아놓아 찌어대는 일을 미리 털어놓아도 될까? 왜? 만호 장군님한테만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라던가? 천혜산은 이바우의 속을 슬쩍 건너짚었다. 그때 밖에서 수졸 하나가 천혜산한테 말했다. 세모난 얼굴에 입이 약간 삐뚤어진 수졸은 숨을 가쁘게 쉬었다. 선창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시방, 제주에서 중섭배 세 척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실었는데 모두 20마리구만요. 마부들은 시방 주막집에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간목간 하나에 목자가 둘, 뱃사람들이 6, 배행장교 하나에 군졸이 2입니다요. 너 이놈, 마부들 뒷강 가는 것까지도 다 말할 참이다냐? 천혜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릴 때는 미주알, 고주알 다 아리라고 하길래. 알았다. 너도 어서 달려가서 그놈들 덕분에 국밥에다가 닭백이나 한 사발 넉넉하게 얻어 마셔라. 천혜산은 수졸한테 두터운 선심을 쓰고 나서 장문첩에다가 선창에 들어온 배의 척수와 말과 마부들의 머릿수와 그들을 인솔한다는 군사들의 머릿수와 날짜와 시를 적었다. 그는 이바우를 아랑곳하지 않고 담뱃대통에다 담뱃가루를 다져 넣었다. 손을 일부러 굼뜨게 눌렸다. 바쁘면 얼른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는 뜻이었다. 털어놓지 않으면 만호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바우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천혜산을 통하지 않고는 만호에게 발구할 수 없겠다 싶었다. 이바우는 천혜산에게 옆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말했다. 천혜산은 하고 헛목을 다듬었다. 진즉 그럴 일이지. 내 놈이 별 수 있겠느냐?
그는 눈을 내리깐 채 허재비한테 턱짓을 했다. 허재비는 이바오를 안 잊고 온 듯이 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고창봉 어른이 보내서 왔구만요. 시방,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만호 장군을 음해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이바오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만호 장군을 음해하고 저주를 하다니. 천혜산이 이맷살을 찌푸리며 턱을 치켜들고 물었다. 이바오는 디딜방아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찌어대도록 한 것이 바로 동학패들이라는 것도 말했다. 천혜산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는 이바우가 이우암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바우는 이우암에 비하여 몸집도 작았고 얼굴도 좀 상했다. 이우암이 호랑이라면 이바우는 고양이상이었다. 같은 형제이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 천혜사는 이바우를 경멸했다. 천혜사는 그것을 애써 숨겨오고 있었다. 근동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였다. 그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싶을 때 그것을 만호 앞에 꺼내놓을 참이었다. 자기 보호의 무기로 사용할 참이었다. 가령 자기가 첩살림을 하느라고 만호의 핑계를 대고 근동의 부자들한테서 곡식이나 자반을 거두어들여 착복한 것이 들통나게 되었다든지 어쩌다든지 할 때 터뜨릴 참이었다. 자기야말로 근동의 민심을 가장 세세히 파악하는 부하라는 것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새터 말에 고참복이 보낸 이바우로 하여금 그 디딜방아 문제를 발구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아껴놓았던 비장의 무기를 탈취당하는 것이었다. 천혜사는 경멸하듯이 혀를 찼다. 흥! 하고 비웃었다. 천혜사는 담뱃대 안에다 담뱃가루를 다져 넣으면서 거연하게 말했다. 그래, 고참봉이 그것을 이제야 발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이바우가 놀란 눈으로 천혜산을 건너다 보았다. 만호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란 말인가?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벌써 오래전이구만. 그것은 내가 이미 다 세세히 살펴가지고 만호 장군한테다가 다 장문을 올려드렸어. 만호 장군은 너그러운 어른이시라 그냥 끌끌 웃어버리더구만. 그렇지만 모를 일이지. 양반들의 마음은 언제 어느 때 싹 달라질지. 변덕스러운 날씨 한 가지라 금방 봄바람이 살랑거리다가도 꽃샘추위는 몰아칠 수 있는 법이 아닌가. 꽃샘추위 몰아치는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부하인 나로서도 종잡을 수 없는 일이여. 담뱃대통에 넣은 담뱃가루를 엄지손가락 끝으로 다져 누르면서 천혜사는 이바우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는 고참봉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 어른은 진즉부터 마을 사람들이 만호 장군을 저주하는 디딜방아를 만들어 찍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때껏 감추고 있었단 말이오. 고참봉이 그것을 이때껏 숨겨온 까닭이 무엇이고 그 어른도
근동의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호 장군을 저주하여 왔는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그 저주를 받은 만호 장군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어도 쾌재만부를 참이었던가? 겉으로만 찾아다니면서 교원 영색하고 아부아첨하고 굽실거리고 그랬을 뿐, 뭐 속으로는 그렇게 음험한 저주를 하고 있었다란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은 만호 장군에 대한 모독이고 불칭이란 말이야. 나라님 덕분에 그래도 밥술 깨나 쌓아두고 배 두드리며 먹고 살고. 그리고 남다른 뜻이 있다는 사람이 어쩌면 관내의 구슬아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라님에게 불충을 저지른 것이나 매한 가지 아닌가? 그런데 고참봉은 이제 자기한테 기니 쓸모가 있다 싶으니까 그것을 전혀 새로운 사건인 양 발굴을 하려 하고 있는 모양이구만. 그것은 만호 장군을 우롱하는 처사인 듯 싶은데 내 이 말을 다 알을 것이냐. 건너가거든 고참봉한테 꼭 그렇게 전하시게. 천혜사는 속으로 호방귀를 뀌었다. 양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법이다. 만호가 호랑이라면 그는 그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였다. 그는 고참봉을 그의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었다. 근동의 모든 생원이나 초시나 면주인이나 풍원이나 부자놈들을 다 그렇게 우롱하고 있었다. 너희 양반이라는 것들은 내 거웃에 붙은 석회 아래 지나지 않는다. 천혜사는 앞에 앉은 이바울을 경멸했다. 야, 이놈아, 내 동생 우아미의 새끼발가락만큼만 닮아라. 아버지가고 참봉의 등살에 내몰렸는데도 그 고참봉 놈이 밑에 붙어서 그놈의 밑구멍까지 핥아주고 산단 말이냐. 그는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무엇인가? 만호 밑에 붙어 사는 나와 고참봉 밑에 붙어 사는 이바우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천혜사는 냉랭하게 말했다. 가보시게. 고참봉이 디딜방아 때문에 사람을 보냈더라는 말을 내 틈을 보아서 전할 테니께. 이바우는 천혜산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기만 했다. 천혜산은 담뱃대 물뿌리만 빨았다.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이제 이바우가 그의 말들을 그대로 고참봉한테 전하면 고참봉이 사타구니에 불이 날 만큼 황급하게 만호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천혜사는 생각했다. 천혜사는 고참봉이 당도하기 전에 만호한테 디딜방아 이야기를 자상하게 해둘 참이었다. 이제 와서 만호 장군한테 괜히 섣부르게 그 일을 아뢰고 어쩌고 하는 것이 좋을 것 눈꽃만큼도 없어. 여차지겠다가는 애매한 이바우만 납작하게 치도공을 당할지도 몰라. 싸게 가서 고참봉한테 그렇게 전하긴 하시게. 이때껏 나한테 할 만큼 한 공으로 모아서 이런 말이라도 해주는 줄이나 알고. 천혜사는 담배 연기를 빨아 뿜었다. 이바우는 몸을 일으켰다. 천혜산한테 들르기를 참말로 잘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군관청 밖으로 나온 이바우는 망설였다. 이 길로 벽사역에까지 갔다가 올 것인가. 그냥 건너가서 고참봉한테 천혜산이 한 말들을 전한 뒤에 갈 것인가. 그렇다.
내일 새벽녘에 심리 노도를 건너서 삼산등을 타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이바우가 돌아간 뒤에 천에 사는 군관청을 나왔다. 디딜방아 문제를 더 이상 눌러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객사로 가려다가 발을 돌렸다. 만호의 사저를 향해 갔다. 먼저 수교한테 장문을 올려야 할 터였다. 수교는 그것을 부장한테 올리고 부장은 또 만호한테 올려야 하는 것이었다. 천혜사는 그 순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만호는 아직도 객사에 나와 있지 않았다. 객사 뒤쪽에 있는 사저에 있었다. 사저는 첩을 들어앉힌 집이었다. 웬만한 날은 아주 객사에 나오지도 않곤 했다. 무복도 걸치지 않았다. 바지저고리에 망건 바람으로 지냈다. 봉황류와 이불 속에서 줄곧 꽃 같은 첩과 뒹굴곤 하는 것이었다. 만호가 그렇게 문란해 있으니 수군의 체계가 잡혀 있을 리 없었다. 부장은 부장대로, 수교는 수교대로, 장교는 장교들대로, 수졸들은 수졸들대로, 사령들은 사령들대로 나태해지고 문란해졌다. 부장이나 수교나 장교들은 그 태반이 아직 객사나 군관청이나 장관청이나 사령청에 나와 있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일단 청에 나왔다가도 눈치를 보면서 슬슬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나가서는 선창가나 바닷가를 배회했다. 병선을 타고 순시를 한답시고 바다 안을 휘돌기도 했다. 만만한 것이 어부들이었다. 군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그들은 어부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훑었다. 돌발하는 장소를 알아두었다가 고기를 잡을 물때가 되면 출동을 해서 만호 장군 핑계를 대고 큰 고기들을 빼앗아다가 주막집에 닭배기를 죽이곤 하는 것이었다. 대개의 부장이나 수교나 장교들이나 수졸들은 대낮부터 얼굴이 불쾌해져서 비틀거리곤 했다. 성을 보수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을까? 성을 지키는 조련, 활 쏘고 칼 쓴 조련을 시킨 지가 몇 달이나 되었을까? 병선 위에서 적선을 물리치는 훈련을 한 지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 장병검은 해적들 같이 어선들의 배전들을 끌어당겨 고기를 빼앗는 데만 쓰여졌다. 화승총을 손질하지도 않았고 포에다가 기름칠을 하여 닦지도 않았다. 화약이 물에 젖지나 않았는지 포탄이나 철환이 있기나 있는 것인지 군사들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장교와 졸개들은 매일같이 취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고달프게 수자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비틀거리면서 극락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에 사는 그들처럼 어부들의 고기를 훑어다가 탁백이나 죽이고 대낮부터 비틀거리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는 한만호의 눈치를 살폈다. 일개 수군의 장교로서 첩을 거느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 늘 마음에 찔리는 천혜산이었다. 한만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놈인가가 그것을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만호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친 것이었다. 한만호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트집 잡을지 알 수 없었다. 천혜사는 그것을 대비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다른 어떤 부장이나 수교나 장교들보다 먼저 군관청에 나왔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다. 그것을 만호에게 과시하고 그때그때 현시적으로 직접 장문첩을 올리곤 했다. 수교나 부장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천혜사는 만호의 꽃 같은 첩을 구워 삶아 놓았다. 그의 앳된 첩 버들이를 통해서 일본산 비단을 전하고 은전을 가져다 바쳤던 것이다. 그는 강풍 속에서 어민들의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뒤집힌 것, 손버릇 나쁜 어부가 남의 돌발의 고기를 훔친 사건, 떠밀려온 시체 한 구, 허가 없이 소금을 굽는 행위, 허가 없이 배를 짓는 행위, 허가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 곡식배와 옹기배가 해산물 실은 배들의 출입과 무역에 관한 것들을 빠짐없이 장문첩을 통해 알렸다. 만호는 그것들을 낱낱이 기억을 해두었다가 자기가 알리지 않고 뒷구멍으로 해먹은 부장이나 수교나 장교들의 뒤를 캐곤 했다. 소금 굽는 것을 눈 감아주고 돈푼 깨나 챙겨오던 부장이 혼쭐 나고 몰래 배 짓는 것을 돌보아주고 자반 두름깨나 착복하여 오던 수교가 덜미를 잡혔다. 거래하는 배와 옹기배와 곡식배와 쇠장수의 배와 해산물 실은 배들의 출입을 묵인해주고 심심찮게 주머니를 채우곤 하던 장교들이 치도곤을 당했다. 이제 부장이나 수교나 장교나 약삭 빠른 수졸들은 만호 몰래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눈치 보아가면서 술배 채우고 고깃배나 채우곤 할 뿐이었다. 지토선의 조은이나 일본 상인들과의 무역은 모두 새터말 고참봉 명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만호는 강경의 물상객주 밑에서 놀아먹던 배포 큰 거간꾼답게 회령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거래들을 간단히 휘어잡아 버렸다. 한만호는 그쯤에서 그들을 놓아두고 더 잡돌이를 하지 않았다. 까닭이 있었다. 한만호는 내덕도 덕산 마을에서 소금을 불법으로 굽게 할 뿐만 아니라 병선을 짓는다고 하면서 민간의 고기잡이 배들을 대량으로 조선하여 팔게 하고 있었다. 그 화염에 쓰이는 장작과 배 지을 원목들을 모두 천관산에서 베어 날랐다. 물론 그것은 전임 만호가 하여오던 것을 더 크게 벌렸을 뿐이었다. 한만호가 더 세세하게 엄하게 잡돌이를 하지 않자 모두들 다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넌 해먹는데 왜 나라고 못 해먹겠느냐고 나서고들 있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모두 호박씨들을 까고 있는 것이었다. 앞니를 어떻게 믿느냐 말이냐. 한만호가 이 어지러운 때에 어떻게 자기의 임기 2년 반을 다 채울 수 있으랴. 아무리 뒷배경이 든든한 한만호일지라도 한 해쯤이면 어디론가 쫓겨갈 것이다.
6달이 채 못 가서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회령진 한만호 자리가 한만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이라도 다른 어느 놈한테 팔려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탄로나지 않을 짓만 골라 해먹고들 있었다.